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남상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세랄 페인 치료를 위한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각의 신경 차단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세랄 페인은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뉴로 트랜스미터와 채널, 그리고 리셉터들이 비세랄 페인에 관여하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기전을 갖습니다. 따라서 싱글 드러그로는 효과적인 통증 경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몇 가지 약물들을 컨비네이션하여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케이션뿐만 아니라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신경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세랄 페인의 메커니즘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채널과 리셉터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볼테이지 게이티드 소듐 채널과 칼슘 채널이 관여하고 있고, 최근에 엔세이드의 새로운 타겟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시드 센싱 아이언 채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닐로이드 리셉터, 오피오이드 리셉터, 가바 리셉터, NMDA 리셉터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채널과 리셉터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치료법보다는 다양한 치료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비세랄 페인의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에 사용될 수 있는 약재로는 엔세이드와 파라세타몰, 바클로펜, 프리가발린과 가바펜틴, 오피오이드, 그리고 TCA, SNRI, SSRI 등 다양한 약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는 너브 블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세럴 페인의 넌 파마콜로직 트리트먼트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는 다양한 너브 블록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너브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터와 인트라티칼 펌프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은 크게 심파테틱 그리고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으로 나눌 수가 있죠. 예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우리 몸의 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은 주로 소라코룸바 리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파라심파테틱 너브 시스템은 이렇게 크레니오, 세이크랄 리전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계 중에서 부교감 신경들은 크레니오 세이크랄 리전에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레니얼 너브 중에서도 3, 7, 9, 10번 신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크랄 리전에서는 주로 S2에서 4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주로 배뇨 중추와 관련이 돼 있죠. 우리들은 주로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 차단술을 하고 있는데요. 왜 부교감 신경 차단술은 왜 하지 못하느냐 하면 부교감 신경의 경우에는 지배하는 장기 가까이에서 갱글리온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anglion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sympathetic nerve system 같은 경우에는 sympathetic ganglion이 주로 스파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고 시암 가이드 혹은 소노 가이드로 블록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 중에서 부교감 신경 차단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스페노팔라타인 갱글리온 블록인데요. 그거는 위치가 대략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콧구멍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인프라자이고마틱 어프로치를 통해서 블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파세틱 갱글리온이 스파인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수월하게 그 신경차단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아나토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오타가 이렇게 있고요. 아오타에서부터 이제 셀리악 트렁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셀리악 트렁크가 나와서 오른쪽으로는 헤파틱 아테리로 가고 왼쪽으로는 분지가 나와서 레프트 게스트릭 아테리와 스플래닉 아테리로 나눠지게 되고요. 다음에 라이트 레날 아테리와 레프트 레날 아테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SMA가 나오게 되죠. 수피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인피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오른쪽으로 와서 보시면은 이제 셀리악 트렁크 주변에 이렇게 셀리악 플렉수스가 있고요. 다음에 그 주변은 바로 수피리어 메센테릭 플렉수스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 수피리어 메센테릭 플렉수스 블록은 따로 하지는 않고 셀리악 플렉수스 블록을 하면서 다 같이 차단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인피리어 메센테릭 플렉수스가 있고요. 이것은 가끔 차단하는 신경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으로 오시면 수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가 있고 더 내려오면 인피리어 게스트릭 플렉수스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오른쪽과 왼쪽이 이렇게 만나면서 갱글리온 인파라고 하는 새로운 신경절이 하나 나오게 되죠. 먼저 메타아날리시스를 하나 보고 가실 텐데요. 이것은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판크레틱 캔서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바스 스코어는 4주 뒤에 상당히 유의하게 줄어들었는데요. 8주 뒤에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았죠. 8주 뒤에까지는 그렇게 유의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피오이드 컨섬션은 4주 뒤에도 유의하게 줄었고 8주 뒤에도 아주 유의하게 줄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이란 그룹에서는 통증이 4주에서 유의하게 감소가 됐고 또한 오피오이드 사용량이 4주와 8주에서 모두 다 유의하게 감소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셀리악 플렉수스라고 부르는 구조물은 셀리악 트렁크 주변에 몇 개의 교감 신경절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셀리악 갱글리온, 그리고 수피리어 메센테릭 갱글리온, 그리고 좌우측의 아우터 레날 갱글리온이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셀리악 플렉수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바 다이섹션한 모습입니다. 아오타가 3번에서 보이고 있고요. 셀리악 트렁크가 이렇게 6번에서 보이고 있고요. 12번에서 보이는 것이 수피리어 메센테릭 아테리가 되겠습니다. 셀리악 트렁크 밑에 셀리악 갱글리온이 보이고 있고요. 8번입니다. 그리고 10번에서는 수피리어 메센테릭 갱글리온이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악 갱글리온이 MRI나 CT에서 잘 보일 수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논문에서는 잘 보이는 것처럼 표시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한 얇은 요 구조물이 셀리악 갱글리온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 논문에서도 이것을 카데바에다가 가돌리늄 이넨스를 해가지고 본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넨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잘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논문에서 보인 또 다른 사진인데요. 이렇게 얇은 구조물이 셀리악 갱글리온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잘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CT 이미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얇게 이렇게 보이는 구조물이 이것이 셀리악 갱글리온입니다. 셀리악 갱글리온의 모양과 크기를 연구한 내용을 보시면 셀리악 갱글리온은 라미나 쉐입인 경우가 85.4%로 가장 많고 그 밖에 노듈라 쉐입이나 시클 쉐입인 경우가 각각 10.0%와 4.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즈는 대략 오른쪽이건 왼쪽이건에 약 길이는 13에서 14mm 정도 되고요. 폭은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컷에서 CT나 MRI 어떤 컷에서 이게 잘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엔 보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환자 CT를 가지고 셀리악 갱글리온을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트레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리악 트렁크가 나왔고요. SMA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셀리악 갱글리온을 찾으셨나요? 잘 못 찾으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악 갱글리온은 셀리악 트렁크와 SMA 사이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먼저 셀리악 트렁크를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스크롤을 해서 내려가 볼까요? 계속 셀리악 트렁크가 보이고 있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셀리악 트렁크는 없어졌고요. 대신 여기 보시면 하얀색 구조물이 보이시나요? 이것이 아마도 셀리악 갱글리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베슬인지 갱글리온인지는 사실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제 SMA가 나왔고요. CT에서 보시면 L1 버테브럴 버디를 기준으로 위쪽에서 나온 컷이 아까 셀리악 트렁크가 되겠고, 아래쪽에서 나온 것이 SMA가 되니까 셀리악 갱글리온은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엑시얼 뷰에서 보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이 셀리악 트렁크를 기준으로 셀리악 플렉수스 혹은 셀리악 갱글리온을 저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CT나 MRI에서 잘 보일까? 전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논문에서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잘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CT를 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렇게 깨끗한 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복부 전공하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더니 안 보입니다. 단칼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구조물을 찾지 않고 셀리악 트렁크와 SMA만 먼저 찾아놓고 그 주변에 니들을 위치시키고 약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C암 가이디드로 해서 스파인 쪽으로 바늘을 찔러서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내과 쪽에서는 이렇게 엔도스코피를 집어넣어 가지고 CPB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CPB를 하는 방법이죠.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셀리악 플렉서스 뉴럴라이시스를 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내과 쪽에서 나온 논문인데 여기서는 20ml의 알코올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매우 안전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저는 참 이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랭크닝 너브라 하면 이 앞쪽에 셀리악 플렉서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심파테틱 체인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파테틱 체인과 셀리악 갱글리온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신경들을 스플랭크닝 너브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들은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할 때처럼 바늘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고 주로 이렇게 버테브랄 바디에 딱 붙어서 이제 약이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늘을 한 요 정도까지만 넣어주면 됩니다. 한편 수수도 통증 조절을 위해서 파라버테브랄 블록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파라버테브랄 스페이스에 약물을 주는 방법이니까 여기에는 심파테틱 갱글리온이 있고 심파테틱 체인이 지나가는 스페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물이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살펴보면은 심파테틱 갱글리온과 연결되어 있는 스플랭크닝 너브도 같이 블록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라버테브랄 블록 또한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 대신에 또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파라버테브랄 블록을 한 이후에 CT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소 마취제가 이렇게 파라버테브랄 스페이스에 넓게 퍼지고 있죠. 물론 이것은 한 T3 정도 레벨에서 시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소 마취제가 넓게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reater, Lesser, Least 세 가지의 스플랭크닝 너브가 주로 로어 토라식 레벨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좀 로어 토라식 레벨에서 파라버테브랄 블록을 하면 이 파라버테브랄 스페이스에 약이 퍼지면서 스플랭크닝 너브 또한 이것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C암 가이디드로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노 가이디드로 해서 이 파라버테브랄 스페이스에 약물을 주는 방법이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놓은 요 부분에 우리가 약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스플랭크닝 너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 대신에 파라버테브랄 블록 또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엔도스코피로 알코올을 20cc 주면서 셀리악 플렉서스 뉴럴라이시스를 한 게 안전하다라고 하는 논문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보시는 논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래에서 보시는 이 케이스처럼 실제 경험을 했었고요. 여러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에는 다이어프라그마틱 파랄리시스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꽤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을 많은 양을 줘서 그 뉴럴라이시스를 하게 됐을 때 왜 위험하냐 하면 이 논문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레닝 너브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일부는 위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지만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액세서리 프레닉 갱글리온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것이 셀리악 갱글리온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왼쪽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레프트 프레닉 갱글리온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이 되죠. 아까 그 논문에서 실제 카네바 다이섹션 한 모습을 보시는데요. 프레닝 너브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프레닝 너브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right accessory phrenic ganglion을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래까지 오면 여기가 셀리악 갱글리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아주 익스텐시브한 인터 커넥션이 있다. 프레닝 너브와 셀리악 그리고 아우터 레널 갱글리온 사이에서 이렇게 매우 익스텐시브한 인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라지 볼륨의 알코올을 주면 이것이 이렇게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닝 너브 파럴리시스는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른쪽과 왼쪽에 CPB 혹은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을 바이라텔랄로 하는 것도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해고 괜찮으면 다음 날 다른 쪽을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서스는 요추 5번에서 천추 1번 높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오타가 이렇게 바이퍼케이션 하고 난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주로 골반 내부 장기, 즉 자궁이나 난소, 방광, 직장 등에서 기인하는 통증을 치료하는데 수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서스 블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환자에서 시행한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 사진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위치를 해서요. 바늘 끝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정도 위치에 위치를 했고 다이를 쏴보니까 다이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을 할 때 간혹가다 이제 하이 일리악 크레스트 환자에서는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이렇게 일리악 크레스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리악 크레스트를 피하기 위해서 니들이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앞에서 사진보다 상당히 니들이 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 일리악 크레스트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각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에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디스칼 어프로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는 약을 왼쪽으로 줘야 하는데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니들 트루 니들 테크닉을 사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디스크를 뚫기 전에 바늘을 다른 걸로 삽입을 해가지고 니들 트루 니들 테크닉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크가 그 바스큘러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인펙션이 되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킨을 뚫을 때 굵은 니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니들을 통해서 가느다란 니들을 삽입을 하면 니들 트루 니들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스킨에 의한 컨테미네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저희 과에서 발표했던 그런 새로운 테크닉이고요. 이 환자는 에피두랄 카테터를 이용해 가지고 한쪽에서 삽입을 했는데 바이라테럴 수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서스 블록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렇게 보니스퍼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바늘을 삽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바늘을 반대쪽에서 이렇게 삽입을 해서 여기다 에피두랄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약물을 가도록 했던 케이스입니다. C암 사진이랑 엑스레이가 좌우가 반대니까요. 여기서는 바늘이 이렇게 들어와서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갔겠네요. 그래서 약물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성공적으로 잘 했죠. 우리는 비세랄 페인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T12L1에서는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하고요. L23 레벨에서는 인피리어 메센트릭 플렉서스 블록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L5S1 레벨에서는 SHPV,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을 하게 됐는데 이 복부나 펠빅 비세라에서 오는 이 노시셉티브 임펄스가 결국에는 어떤 한 가지 블록으로 이게 다 해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즉 CPB, IMPB, SHPB를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한테 해보면은 환자가
나는 복부의 어디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복부의 전반적인 통증 혹은 복부도 그렇고 이 골반 쪽에서도 전반적인 통증을 다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으로만은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블록은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 이런 것들은 주로 자주 하는 블록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빈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 이와 연관된 블록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inferior mesenteric plexus 블록이 해당하고요. inf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도 있고요. ganglion infa 블록도 있습니다. 인필리어 메센테릭 플렉서스 블록은 주로 배꼽과 골반 사이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시술은 주로 요추 3번 높이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시술의 방법은 CPB와 똑같습니다. 다만 CPB가 주로 1번 높이, 요추 1번 높이에서 시행하는 데 비해서 인필리어 메센테릭 플렉서스 블록은 주로 요추 3번 높이에서 시행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inferior hypogastric plexus block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superior hypogastric plexus block을 L5-S1 높이에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아래쪽, 주로 S2에서 S4 높이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inferior hypogastric plexus block은 pelvic organ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적인 플렉서스들이 이곳에서 기시를 하게 되는데 유테로바사이널 플렉서스나 베지컬 플렉서스, 인피리어 렉탈 플렉서스, 플렉서스 투 프로스테이트 앤 바스 데퍼런스 등이 여기에서 기시를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inferior hypogastric plexus block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것이 S2에서 S4 사이에 위치를 하는 플렉서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니들을 확 휘어가지고 꼬리뼈 쪽에서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카톨릭 의대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이렇게 니들을 밴딩을 시켜가지고 꼬리뼈의 한쪽에서부터 니들을 이렇게 올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다이를 주면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죠. 이번에는 갱글리온 인파블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서는 심파테틱 체인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이렇게 각각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꼬리뼈 부위에 이르면 오른쪽과 왼쪽 체인이 이렇게 서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갱글리온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갱글리온 인파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심파테틱 갱글리온이 되고요. 한국말로는 외톨이 신경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술은 주로 콕시고디니아나 페리니얼 페인, 렉탈 혹은 에이날 페인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불보디니아나 스크로탈 페인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만성 전립선염인 경우에 비뇨기과에서 참 이게 어려워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약도 없고 별로 해줄 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갱글리온 인파블록을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갱글리온 인파블록은 테크닉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세이크룸이 있고 콕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크룸과 콕시스 사이를 바늘로 쭉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약재를 주면 약물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약물이 퍼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테크닉은 간단합니다. 씨암만 있으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죠. 이번에는 갱글리온 인파블록과 관련된 케이스 리포트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통증관리 4주차 때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리기를 보툴리눔 톡신은 심파테틱 갱글리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시켜서
장기간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갱글리온 인파 또한 이것이 심파테틱 갱글리온이니까 여기다가도 보툴리눔 톡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요. 40세 남자였고 4년 동안 페리니얼 페인이 있었습니다. 뭐 다친 적도 없고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MRI나 CT에서도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 할 것이 없어갖고 보툴리눔 톡신을 여기다가 80유니트를 줬는데요. 그리고 NRS가 확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개월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은 심파테틱 갱글리온은 어디든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세럴 페인에서도 뉴롤라이시스를 하기가 어렵다면 한 번쯤은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외래에서 경험한 환자 케이스입니다. 28세 여자 환자고요. 리커런트한 앱도미널 페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스 스코어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됐고 페인 사이트는 명치에서 배꼽 사이, 그리고 페인 네이처는 쥐어짜듯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이 환자는 5년 전에 early gastric cancer로 수술을 받았고요. 1년 전에는 intestinal obstruction으로 다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시행하기로 하고 앱도미널 CT에다가 이제 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 봤더니 타겟은 주로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는 각도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버테브랄 바디에 걸리기도 하고 리버를 찔릴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예, 왼쪽에서 그냥 들어가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플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셀리악 트렁크가 나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밑에 SMA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셀리악 트렁크와 SMA 사이를 타겟으로 해서 왼쪽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들을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요. 아오타 안테리어 마진까지 이렇게 왔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아오타의 안테리어 마진입니다. 그래서 C암에서 플로로스코피를 이렇게 보면 아오타 펄세이션 하는 게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를 쐈더니 다이가 이렇게 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AP 뷰가 되겠고요. AP에서도 다이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동일한 환자가 나중에 우리 펠로우 선생님한테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다시 재시행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니들이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버테브랄 바디의 이제 앞쪽 면까지만 삽입이 됐고 실제로 아오타가 여기에 이렇게 있을 텐데요. 아오타까지는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가 이 뒤쪽에서만 이렇게 아오타 뒤쪽에서만 이렇게 퍼지게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시술을 할 때 니들이 여기까지 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셀리악 플렉서스가 있을 테니까 니들이 충분히 더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술을 할 때 아오타를 뚫으면 어떻게 되느냐? 별 문제 없습니다. 아오타, 트랜스 아오틱 어프로치라는 것도 있어서 아오타를 뚫고 더 들어가면 아오타의 안테리어 월을 뚫고선 더 앞에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앞쪽에서 약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환자한테서 니들이 이 중간까지밖에 못 왔다면 차라리 스플랭크닝 너브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요. 오히려 이런 데를 타겟으로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심파테틱 블록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심파테틱 갱글리온이 장기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서 심파테틱 블록은 CM 가이디드로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로어 토라식 레벨에서 사용하는 스플랭크닝 너브 블록이 있고요. L1 레벨에서 셀리악 플렉서스 블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L3 레벨에서는 inferior mesenteric plexus 블록을 하게 되겠고, L5S1 레벨에서는 sup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을 시행하게 됩니다. S2에서 S4에서는 inferior hypogastric plexus 블록을 하고, sacrococcygeal 정션에서는 ganglion infa 블록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